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차 2주차는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세 번째 챕터 약물 투여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양리학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 오셨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챕터부터 내용이 좀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약물 투여를 하게 되는지 경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그 방법들을 좀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경장 투여, 비경구 투여, 피부 경부 투여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경장 투여에 대해서 사용되는 투여 형태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블렛 제형이라든지 아니면 파우더 타입 그리고 앰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사제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피부핀의 피부 및 주사, 그리고 근육 내 주사, 정맥 주사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 국소에 적용하는 약물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우리가 IM 근육주사나 IV 정맥주사를 이제 설명을 이제 우리가 깊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주사의 방법에 따라서 약물에 투여하는 속도나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얘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번 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경장 투여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장 투여는 구강, 코, 위관,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소화계통으로 약물을 직접 적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물을 먹으면서 입으로, 구강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enteral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구강과 코위관, 직장을 통해서 소화계통으로 약물이 직접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경구투여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약물을 쉽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소환의 환경에 따라서 약물의 흡수나 이런 속도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나 흡수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코위관 투여는요, 구강과 인두를 우회해서 소화계통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자,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이나 주사바늘 자극에 대해서 자극과 통증이 좀 덜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직장 투여는 심한 구역질이나 구토가 있을 때 우리가 소화계통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직장 내로 투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강과 식도 위를 통과하지 않으므로 소화 효소의 작용과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경구 투여에 비해서 정확한 용량을 투여하기는 어렵고 효과를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경구 투여 oral administratio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여 경로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용한 약물의 대부분은 소화 점막에서 흡수가 되고요. 자, 구강이나 위 대장에서도 일부 흡수합니다. 자, 그러면서 간문맥 포탈 베인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경유해서 전신을 퍼지는 이런 경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랄 피오 메디케이션을 했을 때 경구 투여를 했을 때 보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구투여에 사용하는 약물은 캡슐, 함당정제, 그리고 정제, 그리고 에멀전이나 현타객, 시럽도 굉장히 다양한 제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입으로는 캡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요런 어떤 캡슐 타입 다양한 크기를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분말이나 액상, 약물을 감싸는 작은 원통형의 젤라틴 용기로 그 크기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 캡슐을 빼게 되면 이 안에 파우더에 그런
약들이 있고 실제로 이 캡슐을 싸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위에 어떤 염산으로부터 약물을 보호해서 적정한 농도를 유지해서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방형의 캡슐은 캡슐 내부의 과립이나 정제 성분이 다른 속도로 용해되기 때문에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기가 다양한 캡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과 다양한 크기의 캡슐 그리고 서방형 캡슐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당정제입니다. 그래서 납작한 디스크 모양의 알약으로 적당한 향이 가미된 그런 물질의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젤라틴이나 설탕을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비타민 제제, 아이들이 잘 먹는 비타민 제제는 이제 빨아서 먹거나 입 안에서 녹이면 서서히 녹으면서 약물의 성분이 방출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비타민 정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대부분이 함당정제고, 자, 이렇게 홈이 있는 정제와 층이 있는 정제가 있는데, 홈이 있는 경우는 양쪽을 이렇게 쪼개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여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먹기가 불편한 경우 쪼개서 먹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캡슐을 제일 일반적이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블렛을 가장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분말 형태의 건조한 약물을 작은 디스크 모양으로 압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색상 피복이나 유효 성분 그리고 내산성 피복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약물이 위를 통과해서 소화를 흡수하게끔 하는 최종의 장소로 도달하기 전에 어떤 염산이라든지 어떤 소화 효소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도록 한번 코팅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블렛과 캡슐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당위정도 있고요. 그래서 당분을 입힌 정제, 냄새도 없애기 위해서 약물을 일단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장용정은 위에 산성 pH에 용해되지 않고 장의 알칼리성 pH에 쉽게 용해되는 제제. 이 얘기인즉슨 장용정은 위에는 강하지만 알칼리인 장에서는 잘 쉽게 분해가 돼서 흡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붕해정 같은 경우에는 입안의 침에 신속하게 용해돼서 약물이 방출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 설화정이나 구강정으로 이제 투약하는 그런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른 작용 시간을 원하는 편두통 환자, 그리고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인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환자가 이제 투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들에게 사용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도 약물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입에 들어가는 즉시 녹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속붕해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장용정이나 속붕해정도 다 하나의 타블렛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엘릭시르, 알코올과 물에 약물을 녹여서 만든 맑은 액체.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요. 에멀전, 그래서 기름과 물과 약물의 작은 입자가 섞여 있어서 자, 이런 이제 약물의 쓴맛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 약을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현타액, 서스펜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액체 기반의 용액에 고형의 불용성 약물 입자가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경고 투여 전에 잘 흔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현타액으로는 기비스콘 특정 브랜드의 약을 이야기해서 좀 뭐하긴 한데요. 기비스콘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가 위를 보호해주는 위 보호제 같은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런 현타액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 전에 잘 흔들어서 먹으라고 이제 약사님들이 약 지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타입은 시럽입니다. 그래서 약물의 쓴맛을 가리기 위해서 농축 당액 속에 약물을 용해시키는 겁니다. 즉, 아이들이 잘 먹는 약이 대부분 이제 이 시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단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약의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코위간 투여입니다. 그래서 나소가스트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입으로 먹는 방법 또는 삼키기, 그러니까 삼키는 어떤 식도나 의식이 없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약물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먹는 구강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코위간 을 나소가스트릭 튜브를 이용해서 코에 튜브를 삽입해서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키기 불편한 대상자, 의식이 없는 식도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나소가스트릭 튜브를 이용한다. 그래서 코위간 튜브를 코에서 위로 삽입을 해서 먹지 않고 직접 위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지장으로 삽입하는 코 12지장과 코에서 공장으로 연결되는 거 나소제주널 튜브라고 해서 코 공장관도 있고 복부에 수술적으로 삽입해서 놓는 튜브는 위로관 가스트로토미 튜브, G튜브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피부 경유 내시경 위로술을 해서 위로관 튜브를 삽입하는 시술이라고도 하는데요. PEG라고도 하죠. 그래서 PEG 과정 중에 소장에 삽입하는 튜브를 공장루관, 제주노스토미 튜브, J튜브라고도 한다. 그래서 G튜브와 J튜브, 튜브를 박아서 주는 경우 어쨌든 나소가스트릭도 먹지 않고 코로 직접 약물을 주기 위한 하나의 경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제 기본간호 실습 같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제 위로 이제 호수를 넣어서 코 위관까지 넣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G튜브나 공장으로 튜브를 박는 이런 J튜브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약물을 직접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직장 투여입니다. 그래서 좌약이라고도 하고요. 인체 내 어떤 구멍, 항물이나 질로 직접 제조된 고체 약물을 집어넣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좌약을 쓰는 경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질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많이 날 때 계속 토하고 울고 보채고 하기 때문에 시럽을 먹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가 또 진정이 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좌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로 약물을 삽입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보통 체온의 용해가 돼서 점막으로 흡수돼서 빠르게 증상을 좋게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좌약 자체는. 그래서 냉장 보관을 꼭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직장 좌약을 투여할 때 대상자를 취해주는 특이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눕히고 비스듬히 눕혀가지고 우리가 갑각류가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것처럼 척추를 말아서 자세를 취하게 하고 담요로 몸을 덮어서 노출을 최소화한 다음에 약을 개봉해서 약을 꺼내서 수용성, 그러니까 잘 녹는 윤활유를 바른 다음에 내부 항문 조임금을 지나서 2.5cm 정도까지 부드럽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5cm면은 적어도 손가락 한 2도막 반, 손이 좀 길지 않은 사람 정도는 한 3도막 정도, 적어도 2도막 이상인데요. 안까지 쑥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물이 밖으로 다시 나온다든지 어쨌든 점막에 약이 용해되면서 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이루어지게 하려면 좀 깊숙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죠. 그래서 포지션을 체인지를 해주고
글러브를 낀 다음에 약물을 찢어서 수용성 액체를 받아서 깊숙이 넣어줍니다. 그냥 에이누스 직장 에이누스 상문 끝 안에 그냥 살짝만 넣어주면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다시 자세를 똑바로 앉거나 서 있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깊숙이 넣어줘야 한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여할 때 좌약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일회용 관장액도 있습니다. 즉 에네마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죠. 그래서 처방한 용량이 사전에 포장되어 있고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만큼을 꼭 써야 되는데 자, 이때도 왼쪽으로 환자를 눕히고 담요로 몸을 덮어 노출을 최소화한 다음에 관장액에 보호 마개를 제거해서 윤활제를 바르고 직장에 사입하면서 이때 용기를 눌러서 용액을 주입하고 자, 사용한 용기는 월납 포장에 넣은 다음에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요. 우리가 NML을 할 때 많은 양의 다량의 약물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약물을 우리가 넣어주는 관장액을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비강 투여 방법도 있어요. parenteral administration인데요. 경장이나 피부를 제외한 경로로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경구는 입으로 먹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비자가 한자로 안일 비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는 방법으로 약물을 주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즉 주사제 인젝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내 주사나 피아 그리고 intramuscular injection IM 근육 주사, intravenous injection IV 정맥 주사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비경구 투여라고 이름 짓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경구 투여는요.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은 안전하고 보편적이지만 그리고 약물의 작용 시간은 굉장히 길게 가지만 효과가 빠르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첫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효 발현 시점이 굉장히 빠르지만 지속 시간도 짧아요. 그것이 주사제 비경구 투여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약효가 위나 간에서 변화하지 않고 투여 용량이 대체로 적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특징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경구 투여의 약물의 안전한 투약 준비. 그래서 처방이나 어떤 준비, 투여에 관해서 우리가 뭐 투약이 누락이 된다든지 뭐 이 약품을 주문하거나 변경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서 투약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비경구 투여를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차례대로 조금 보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raCutaneous injection입니다. 그래서 intraCutaneous니까 피내입니다. 즉 피부 주사라고도 하고요. 피내 주사라고도 합니다. 비경구 투여에 비해서 피내 주사 intraCutaneous이기 때문에 약물 흡수가 느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알레르기 민감도 검사, 뭐 국소 마취제, 특히나 이제 예방접종에 주로 많이 쓰는 경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PPD 결핵 환자들의 스킨 테스트를 한다든지, PPD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백시네이션을 한다고 할 때, 그때를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PPD 테스트라고. 네, 이런 경우, 결핵 검사를 대체하는 우리가
주사로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피내 주사에 대표적으로 국소 마취나 예방접종 그리고 민감도 검사 PPD 테스트 있고요. 주사 부위는 이제 털이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마찰이 없는 옷하고 피부가 스킨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 위쪽이나 어깨뼈, 팔 안쪽 부분을 주로 이용하는데 어깨의 어떤 상박 정도 위쪽 부분에 주로 주사를 합니다. 자, 무균수를 적용하고 투여할 약물을 준비하면서 자, 15도 각도로 삽입을 하는데 이때 용량이 0.01에서 0.05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피부 아래 공간에 침전되고 약물이 들어가서 작은 수포가 나타나고 자, 알코올 솜으로 해당 부위를 닦지 않습니다. 피내 주사. 그래서 일단은 피내 주사는요. 우리가 계속 다른 주사도 보겠지만요. 각도 자체가 15도 각도로 넣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넣을 수도 없습니다. 바늘 끝도 짧고. 그래서 이렇게 수포가 나타나고서는 그냥 문지르지 않고 알코올로 그 부위를 한번 전만 딱 찍어주고 뭐 닦거나 문지르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사용한 주사 바늘을 다시 뚜껑 씌우지 않고 리캡하지 않고 바로 폐기물 통에 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과 같습니다. 말이 좋아 15도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니들이 바늘 사면 이 끝이 바로 바늘의 사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늘의 끝이 뉘어 있으면 안 되고 천장을 보고 있어야 되고 살짝만 우리가 마치 생선 포를 뜨듯이요. 피부를 살짝 떠서 치켜 올려 들은 상태에서 우리가 PPD 테스트 할 때 약물을 0.01에서 0.05라고 했으니까 살짝만 이제 펌핑을 합니다. 약물을 조금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바로 그 각도 그대로 니들을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스펀지로 닦지 않고 그냥 약물이 흘러나왔으면 솜으로 한번 그냥 찍어주고 그냥 뚜껑 다시 리캡하지 않고 버린다. 그것이 가장 간단한 피내 주사의 방법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하이포더믹 인젝션이어서 피부 피하 주사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피와 근육 사이에 결합 조직에 넣는 거예요, 약물을. 그래서 흡수는 느리지만 약물의 작용 시간은 길어지는. 그래서 2mm 이상을 주입할 수 없어요. 우리가 3mm 정도 되는 약물을 넣으려면은 적어도 IM 이상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주사. 왜냐하면 약물 자체를 흡수를 근육층이 좀 두꺼워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피하 주사도 많은 약을 넣을 수가 없고요. 대부분 헤파린이나 에녹서파린 그리고 인슐린 헤파린 아니면 인슐린을 쓸 때 이 피하 주사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당뇨 환자들 인슐린 맞을 때 간호사가 인슐린을 인젝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IM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로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팔, 허벅지, 앞쪽, 복부가 일반적. 그래서 팔이나 허벅지 좀 이렇게 지방이 많은 복부 이런 뭐 엉덩이, 어깨뼈 부위에도 하지만 대부분 인슐린은 복부에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무균술 적용하고요. 0.5에서 2cm, 2cc, 그러니까 2ml 정도만 최대 맥시멈으로 용량을 줄 수 있고요. 주사바늘 45도 각도, 아까는 15도였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하고 알코올 부위를 주사 약물을 주입한 다음에 그냥 빼고 알코올 솜으로 그 부위를 가볍게 닦아내고 문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캡하지 않고 이제 버리는 그런 과정이 피하 주사를 놓는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피내 주사, 피하 주사 어느 상황에서 피내 주사를 주고 어느 상황에서 피하 주사를 주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용량은 어느 정도, 얼마의 각도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거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 및 주사 우리가 피내 주사인데요. 피하 주사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진피를 뚫고
피부 및 피하에다가 약물을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45도예요. 그렇지만 근육주사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은 IM은요 완전히 세웁니다. 90도 직각으로 세워요. 그래야지 이 똑같은 바늘 니들 길이가요 세워줘야지 근육층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약물을 주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은 양을 우리가 적어도 30시 이상의 약물을 줄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네, 넘겨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도를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근육내 주사, 근육주사입니다.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이고요. 근육층까지 관통시켜서 니들이 약물을 근육 내부에 깊숙이 주사합니다. 자, 피부 및 주사보다 흡수는 더 빠르지만 주사 바늘이 어쨌든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IM 주사할 때요. 좌골신경이 지나가지 않는 부위의 주사를 인젝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숙련된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어깨 세목은 등돌기백은, 배볼기근, 넓적 다리골근근,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엉덩이 주사 놓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사 방법은 무균수를 적용해서 투약한 약물을 준비하고 일반적으로 주입 용량을 0.5에서 3cc, 3ml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류하는 1ml를 넘지 않습니다. 주사바늘 역시나 90도이고요. 약물을 주입하고 빠르게 빼줘야 됩니다. 그냥 계속 오래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약물을 주입할 때는 속도는 천천히 놓지만 끝까지 피스톤을 당겨서 눌러서 약물이 주입이 다 끝났다 하면 지체 없이 바로 시린지를 빼줘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솜으로 해당 부위를 가볍게 닦아내고 자, 사용한 주사바늘에 뚜껑을 다시 씌우지 말고 전용 용기에 폐기한다. IM부터는요. 마사지 하듯이 주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티나 항생제 같은 경우는 IM 주사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근육이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코올 스펀지로 좀 마사지 하듯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도 가능하다. IM에서는 그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IV를 보면은요, IV 인트라베이너스 인젝션입니다. 약물을 혈류로 직접 주입합니다. 그래서 비경구 투여 중에 굉장히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머전시 상황, 응급 상황에서도 정맥으로 약물을 주입하고 약물을 빨리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 IV로 라인을 잡고 거기에 사이드 인젝션으로 추가 약물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약물을 빨리 주어서 환자의 상태를 좋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실에 환자가 분류가 돼서 바로 왔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일이 IV 라인부터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이런 이제 IV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IV를 하는 동안에는 IV 폴대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고 감염과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입이 빠르고 효과가 빠른 만큼 그만큼 독작용, 부작용의 반응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보통은 이제 말초에서부터 라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손에서 가까운 정맥을 이용하는데 바로 처음부터 심장과 가까운 혈관에 주사를 놓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면 심장 쪽으로 가지만 처음 시작은 말초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사용 장비는 정맥 주사 세트, 대량의 수액을 대상자의 정맥 접근 장치와 연결해서 정맥 내로 투여하는 장치 있고요. 자, 삽입침, 드립 챔버, 클램퍼가 있는 관, Y포트, 주사바늘 어댑터, 보캡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매크로 드립 챔버나 마이크로 드립 챔버로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대부분이 요 세트 이게 지금 이제 약물이고
요 부분부터가 요 챔버 이 끝부터 아이보리 라인이 들어가는 이 주사 바늘 어댑터 캡이 있는 요것이 이제 아이보리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각형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뜯으면 이런 세트가 나오고 알코올 스펀지로 닦아서 이런 어떤 셀라인 백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롤러 클램프, 뭐 슬라이드 클램프 있는데요. 이런 롤러 클램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또는 인퓨전 펌프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가트수를 맞춰줄 때 이런 클램프를 쓰는데 약물의 주입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해야 되는 그런 뭐 항응고제라든지 헤파린을 쓸 때는 사람이 아무리 세팅을 잘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퓨전 펌프를 기기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봤듯이 이런 인퓨전 펌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약물 자체를 이제 놔서 서서히 주입하게 밀어서 주입하게 하는 방법과 아이보리 세트의 그 라인을 여기에 넣고 기계를 닫아가지고 점적 속도를 넣어서 지금 보면은 인슐린을 지금 시간당 2유닛으로 지금 주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미세한 양을 줘야 될 경우에 이렇게 인퓨전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독성이나 이독성, 약물이 생각보다 주입이 많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신장 독성이나 또 이독성으로 귀가 안 들린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는 약물들은 독성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인퓨전 펌프를 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맥 접근 장치로는요,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말초 정맥이나 중심 정맥으로 삽입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조금 보시면은 이제 말초에 이제 손이나 팔 아래 이제 이런 정맥에 포트를 넣는 거, 정맥간 2에서 4주 정도 정맥에 삽입해서 큰 혈관으로 전진시키는 그런 경우. 이지만 이제 이런 중심 정맥관이라든지 이식형 정맥 주입 포트를 최근 들어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슈페리얼 베나 카바 뭐 이런 뭐 위대 정맥에 삽입해서 많은 양의 수액이나 약물을 혈액에 최대한으로 집어 넣어야 될 때를 우리가 센트럴 디바이스 그래서 이제 중심 정맥과 뭐 시나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쓰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인퓨전 포트를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입 포트를 넣어서 장기간 치료를 위해서 외과적으로 아예 그냥 설치해서 묻어 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뭐 쇄골 라인 바로 밑에 이렇게 포트를 이식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암 환자들, 케모를 해야 되는 암 환자나 지속적으로 어떤 고단위의 독성을 포함한 응축된 약물을 고단위로 써야 되는 환자들은 이런 장치들을 꼭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약물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앰플, 그리고 바이알, 그리고 믹스오 바이알이 가장 흔한 형태인데요. 믹스오 바이알보다는 앰플과 바이알을 제일 많이 씁니다.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그림으로 먼저 보는 게 좀 빠르겠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플은 이렇게 유리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절단을 할 수 있게 목이 이제 사이즈가 줄어드는데요. 알코올 스펀지 알코올을 좀 짜서 알코올 스펀지로 알코올 솜으로 이 목을 감싸고 손으로 이렇게 뚝 하면 이게 똑 부러집니다. 그러면 뚜껑과 알코올 스펀지를 버리고 시린지의 니드를 이 안으로 집어 넣어서 약을 이제 재는 그런 과정이죠. 이것이 가장 많이 쓰는 앰플이고요. 자, 바이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뚜껑이 있고 여기 이제 고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과 다르게 여기 안에 내압이 존재를 해요. 압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3cc의
약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안에는 여기에 이제 리퀴드 타입의 약물이 앰플은이지만 바이알에는 대부분 이제 파우더 타입으로 원 바이알은 원래 바이알은 파우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믹스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셀라인 3cc를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리퀴드 타입으로 만들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한 2cc 정도의 인슐린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cc의 어떤 공기를 시린지로 잡아당겨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대로 여기에 니들을 넣고 피스톤을 누르면 압력에 의해서 들어간 공기만큼 약물 2cc가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하고 바이알은 약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이지만 조금 시린지 주사기를 가지고 약을 잴 때 좀 다르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믹소 바이알은 이 두 가지 타입을 다 같이 쓰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앰플과 바이알만을 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피부 경유 투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나 점막에 약을 이제 바르는 그런 경우인데요. 장점은 이제 적용 부위에 국한돼서 전신 부작용 발생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약물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위도 있죠. 그리고 작용 시간이 짧다. 그래서 뭐 자주 투여하는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국소나 눈, 코, 입, 귀, 뭐 질, 점막 이런 구강, 비강으로 흡입하는 그런 거 이런 약들이 피부 경유 투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막 크림이나 로션, 이제 오인트가 이제 있죠. 연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고들, 그리고 파우더, 드레싱 있는데요. 어떤 뭐 유성 베이스의 약물을 섞어서 이 약물과 이제 끈적끈적한 뭐 바셀린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굳혀서 만든 그런 제제를 우리가 오인트먼트 연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는 피부 접촉 검사, 패치 테스트도 있는데요. 피부 꽃가루, 염료, 접촉 물질에 대한 환자의 민감도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양성이면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서 발작과 이제 부기가 나타나는 그런 반응 보이는데요. 이것이 지금 두드러기 팽진 반응입니다. 살 자체가 지금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 표면이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는 어떤 원인균에 대해서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특정 알레르기, 특정 원인균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런 발적과 부기가 나타나는 두드러기 반응이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지연 반응을 감지하기 위해서 3일 후에 해당 부위를 다시 확인하고 7일 후에 재차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어떤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반응이 너무 세다 그러면 뭐 며칠 정도는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뭐 약물을 쓴다든지 이런 어떤 처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이트린 글리세린 연고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설화정보다 몇 시간 더 오랫동안 협심증의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가슴, 옆구리, 위, 팔 부위를 선호해서 그냥 이렇게 도포를 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설화정으로 혀 안쪽에 타블렛을 넣어가지고 이제 녹이는 그런 니트로글리세린의 어떤 설화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인트도 쓰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피부 경유 패치, 피부에 부착해서 약물을 흡수시키는 형태.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클로니딘, 그리고 에스트로겐, 그리고 니코틴, 스코폴라민, 펜타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통증을 위해서 아니면 쓰는 약물들, 이런 니코틴도 이제 패치 정도 우리가 금연하기 위해서 일정 성분의 니코틴을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한다고 하죠. 처음에 우리가 10 정도의 용량을 9, 8, 7, 6으로 서서히 줄여가면서 담배를 끊도록 금연을 유도하는 그런 약물들이 피부에 붙이는 패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과 혐잇을 투여하는 거, 이제 구강정과 설화정이 있어요. 자, 볼과 어금니에 사용해서 볼의 혈관을 통해서 약물이 바로 흡수되는 하게 하는 정제. 자, 설화정 혐잇에 적용해서 해당 부위의 광범위한 혈관망을 통해서 약물이 흡수되도록 하는 거. 굉장히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증상이 괜찮아져요. 특히나 협심증 환자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에 투여했을 때 약을 먹자마자 그 쥐어짜는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눈 투여하는 아이드롭이나 오인트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 눈물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눈이 정말 많이 건조했을 때 이런 안연고를 처방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대상자 환자에게 설명을 해줄 때 아래 눈꺼풀을 부드럽게 아래로 내리고 이 용기를 꼭 닫고 이렇게 점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끝이 노출이 돼서 닿는 순간 바로 감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콘타미네이션이 일어나면서 클린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약물 자체가. 그래서 절대로 닿게 하지 않고 내려서 위에서 조금 올려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또는 안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짜서 그 안쪽에 그냥 도포하게끔 하는 그런 연고를 덜하게 짜는 거, 용기가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도 마찬가지죠. 노즈 드롭이나 스프레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전비제를 투여하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한쪽을 막고 들이마시고 끝을 밀어넣은 다음에 대상자가 들이마실 때 뿜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해가지고 확 분사될 수 있도록 약문이 그렇게 해줍니다. 자, 옵틱 드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이제라고도 이야기하죠. 귀가 이제 염증이 있거나 감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환축부 귀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3세 미만의 유아는 귓볼을 아래로 당깁니다. 우리가 이제 체온을 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외이와 중이 그리고 고막이 있는 이 어떤 그 길 자체가 아이들은 좀 휘어 있어요. 성인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는 귓볼을 뒤쪽 아래로 잡아당기고 성인은 귓바퀴를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약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자, 5분간 누워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약물이 들어가서 안에 뭐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물이 필요하다면 흡수가 돼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통증도 가라앉혀주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5분간 누운 상태를 유지한다. 그냥 약 넣었다고 해서 바로 돌아다니면 당연히 약이 환부에 제대로 닿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 골고루 표면에 코팅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질 투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크림, 뭐 발포제, 뭐 이런 것들 특수 기구로 삽입하고 자약도 장갑을 낀 채로 질 내부에 삽입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구들이 있어서 시린지처럼 주사기처럼 이제 약물이 안에 있고 이제 피스톤을 밀어 넣으면 약물이 나오는 그래서 질 안쪽에 분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을 우리가 질투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흡입도요. 기관지 확장제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에어졸식 정량 흡입기 뭐 MDI나 뭐 분말 흡입기 그리고 DPI를 사용해서 구강을 통해서 이제 마시게 하는 그런 약들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민무늬 근육에 직접 적용돼서 빠르게 흡수하는 거. 소아나 노인 대상자 25%가 흡입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약물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이런 익스텐더나 스페이서를 흡입할 때 약물을 방출을 조정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스페이서나 익스펜더를 쓰는 경우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보는 바와 같이요. 이게 정량 흡입기와 이제 분말 흡입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두 개 다, 이 세 개 다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천식 환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런 기구라고 약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에다 넣고 이 약을 눌러서 입안으로 확 분사를 하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숨을 잘 못 쉬는 호흡기가 좁아져 있는 만성적인 호흡기가 좁아져서 숨을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호흡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천식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기관지 확장이 되면서 숨구멍이 숨길이 넓어져서 숨쉬기가 편하다고 느끼게 도와준 약물이 이 스페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량 흡입기나 스페이서. 그래서 약을 이렇게 쥐어짜면 약이 앞에서 이제 입에다 넣고 분사를 하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내쉬면 안 돼요. 약이 안으로 들어가서 분사되지 못해요. 그래서 분사되는 약을 자 입에다 넣고 칙 눌러서 훅 들이마시게 하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천식 환자나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약을 먹는다고 해도 기관지 확장제를 먹는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처럼 이 기도가 원활하게 확보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만성적으로 기관지나 이런 뭐 세기관지 숨을 쉬기 위한 이런 기관지의 어떤 시스템이 너무 많이 좁아져 있고 그리고 또 경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숨 쉴 때 원활하게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주 수년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숨쉬기가 어렵다. 숨이 곧 넘어가겠다. 숨을 쉬어도 내가 산소를 충분히 들여 마셨다고 느끼지를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확장제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확장제나 스페이서를 쓸 때는 충분히 약을 칙 눌러서 분사를 시키면 훅 들여 마셔서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도가 열리는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꼭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비강 흡입도 보는데요. 네뷸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에어졸을 흡입시켜 호흡기 점막에 약물을 주입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소화병동에 가게 되면 실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 네뷸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일단은 감기가 심하고 염증이 심해서 뭐 폐렴이나 뭐 뉴모니아랑 오는 그런 아이들 똑바로 앉아서 이런 마우스피스를 입에 대고 산소가 공급되는 동안 약물이 없어질 때까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약물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네뷸라이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